평균적으로 이미 65세에 넘어가는 인구 비율을 고령화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미 농촌에서는 45%가 넘어갔습니다. 평균적으로 18%인데 농촌은 이미 45%를 넘어가고 50% 가까이 가고 있고, 실제로 농촌을 가보면은 군에서도 인구가 다르거든요. 그 면단위 가면 일단은 느껴지는 게 기본적인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구나. 꼭 필요한 뭐 약국 이런 어떻게 보면은 꼭 필수적인 시설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경영 활동이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읍내로 이전하는,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귀농 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메꾸지는 못한다. 메꾸지 못하고 또 질적으로도 이미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대개 다 50대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새로운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네, 안녕하세요. 조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하면 생각나시는 분, 남재석 박사님 오늘도 모셔서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농업과 관련해서. 농업의 구조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농업하고 선진국 농업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어떤 형태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 건지, 또 우리나라 인구 구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농업하고 그다음 미래 농업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 농업이 선진국 농업하고 1대1로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인구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뭐 0.78, 0.8인가요? 지금 출산율? 네, 0.7대로 떨어졌죠. 한번 보시죠.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은 변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구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정점을 찍어가지고 그 감소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고 2030년까지 평균 한 해에 6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6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농촌에 있는 평균적인 군 크기입니다. 예를 들면 태안군이 한 6만 명쯤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군 하나가 매년마다 하나씩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느낌이 확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요. 지금은 약간 적지만은 2030년 갈수록 점점 커져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만 명 이상이 매년마다 줄어드는 거고 그게 군 하나씩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고령화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뭐 완전히 이제 피라미드가 이제 뒤집힌 거죠. 이제 완전히 뒤집혔죠. 저 어릴 때 교실 뒤에 미화, 환경 미화 한다고 붙여놓으면 항상 이제 인구 피라미드 이렇게 삼각형이었죠. 삼각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삼각형이 되어버렸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농촌은 이미 우리나라는 한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농촌은 현재가 이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60대면 청춘이고 청년이죠. 평균적으로 이미 65세에 넘어가는 인구 비율을 고령화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미 농촌에서는 45%가 넘어갔습니다. 초고령화가 20% 넘어가면 20%였는데 이미 한참 전에. 네, 그렇죠. 평균적으로 18%인데 농촌은 이미 45%를 넘어가고 50% 가까이 가고 있고 실제로 농촌을 가보면은 군에서도 인구가 다르거든요. 읍내는 좀 아무래도 있을 것이고 읍내는 한 도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한 25% 정도 수준이고 예를 들면 면 단위로 가면은 50%를 55%까지 가까고 있죠. 뭐 거의 그 면 단위 가면 일단은 느껴지는 게 기본적인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필요한 이제 뭐 전방, 뭐 그다음에 뭐 약국,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꼭 필수적인 시설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경영 활동이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읍내로 이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귀농 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메꾸지는 못한다. 메꾸지 못하고 또 질적으로도 이미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대개 다 50대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새로운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귀농을 하셔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미래를 담보해 가지고 뭔가를 할 만큼의 그렇지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 20대 30대가 만약에 농사를 새롭게 짓는다 하면은 융자를 내고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50대 분들이 오면은 사실 퇴직금 몇 억 가지고 왔더라도 땅 조금 사고 뭐 농기계 한두 대 사면 이미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새로운 투자를 굉장히 힘들죠.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농업이라는 게 발전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은 약간 규모가 커지고 농사짓기 편해지는 기계도 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귀농 인구가 늘어나는 문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상식하고는 또 다르네요. 보통 이제 귀농이 늘어나면 뭔가 농촌이 좀 변화가 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러는데 남 박사님 의견에서는
뭐 대규모 투자가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잘해봐야 현상 유지. 잘해봐야 현상 유지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앞으로 그럼 지금도 현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은 노동연구원에서 나오는 한 자료를 보면은 그 2030년까지 한 300만 명 정도의 그 노동 인구 있잖아요. 예, 만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300만이라 그러면 또 느낌이 잘 안 오는데. 광역시 하나가 300만이죠. 경남 전체 인구가 한 300만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경남도 하나 인구가 이제 이게 노동 인구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노동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양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그럼 그게 어디서 빠져나갈 거냐 또. 그럼 대부분 지방에서 빠져나갈 거고 그중에서 또 농촌에서 또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인구는 어떻게 보면은 질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존속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게 심각한 위협이죠. 심각한 위협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 농업의 스마트 농업이다 디지털 농업이다 아니면 로봇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또 다른 그럼 이런 것들도 그럼 농촌 구조에 쉽게 접목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라는 건 새로운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귀농 인구가 50대가 넘어가면은 새로운 투자가 이미 불가능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이를테면 뭐 IoT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이 정도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려면 뭐 5천만 원 이상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쉽지 않은데라고 생각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농가 인구가 줄어들면 농경지 면적이 어쩔 수 없이 평균적으로 넓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농토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농기계가 다니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농지 구조상 또 분산돼 있거든요.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사실은 같이 따라가줘야 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가지고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으면은 네덜란드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다 자영농이 중심으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나라는 40년대 50년대부터 어떻게 했냐 하면은 토지 통합 정책이라 해가지고 농가들이 빠져나가면 그 땅을 가지고 계속 한 곳에 모으는 정책들을 계속 해온 거죠. 이거를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오늘 같은 농촌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 변화라든가 아니면 농업 구조 변화 같은 거 다 고려해가 농업 정책을 펴나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농촌에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이게 초등학교도 유지가 안 되고 뭐 학교도 유지가 안 되니까 당장은 이제 농가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밖에 없는데 귀농귀촌 펴면은 농지가 계속 갈라지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농업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을 이제 꼭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미래 농업을 위한 어떤 새로운 변화의 이제 기회로 이제 삼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아무래도 현재 농촌 농업 문제에 대해서 요즘 정치나 정부에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무래도 다음에 목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따져놓고 보면 또 미래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인구 구조가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러면 현 정책이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 건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엇박자를 내면서 농촌 어떤 변화를 좀 더디게 만든다. 오히려 정책이 이제 변화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죠 보면. 1인 가구도 뭐 현재는 뭐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 뭐 이런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요. 농업 쪽에서 이미 이보다 비중이 더 높습니다. 농가가 그러니까 농촌 지역 그러니까 분단이 이제 이런 쪽에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그렇죠. 특히 또 여성 비율이 높고 고령화 비율이 높고 이게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가족들이 있어야 집에서 음식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식당에 사 먹거나 시켜 먹거나 레토르트 같은 걸 구입해서 간단하게 데펴 먹고 이렇게 하는데 농산물을 구입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점점 더 그러면 이게 시장 자체가 변해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정말 사실 1인 가구 늘어나고 특히 고령 1인 가구 늘어나면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급식소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지시설이 될 수도 있겠다. 동네 단위에서 나와서 밥 드세요 할 수 있는. 아마 그게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로하신 분인데 어르신들이 사실 집에서 요리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제일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을 골고루 갖춰야 되는데 사실 농촌에 있는 고령화된 분들이 특히 혼자 살고 할 때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촌과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농촌 구조 자체가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우리나라 농촌 마을에 가 보시면은 마을마다 얼마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냐를 보게 되면은 대개 한 600m에서 1000m 사이에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옛날 자연불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지게지고 다니기 적당한 거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을이 다 형성이 됐었는데 요즘은 트럭 같은 걸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구조가 좀 달라지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이 바뀌고 이동수단이 바뀌고 아니면 농기계가 바뀌면은 경작하는 면적이 달라지고
모든 세계가 다 이렇게 바뀌어온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자연불황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농업 관련 이야기하면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주로 생각을 했는데 인구구조, 그다음에 농촌 공간구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농촌은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그냥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인 게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한 5년 농촌이라는 건 농업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준비하고 바꾼다 하면은 아무리 안 걸려도 그냥 10년은 걸리잖아요. 어떤 정책이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그렇죠. 그러면 10년 후에 맞이할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10년 후에 무슨 문제가 생길 줄은 아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를 준비하고 있냐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견된 미래는 명확하지만 그 예견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냐 생각해 보면 잘 안 보인다. 라고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농촌으로만 들어오면 우리나라 인구 앞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사실 한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농가 비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높았죠. 지금은 뭐 한 4%쯤 됩니다. 4%쯤 되고 있고. 그럼 이게 작으냐 많으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궁금하죠.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싶은데 또 해외 기준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해외 기준으로 너무 많죠. 해외에서는 보통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선진국은 대개 한 1% 정도.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의 농업 인구, 농가 인구는 한 1% 정도. 1% 전후로 많은 곳은 2%, 작으면 0.7% 뭐 이런 평균 1%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하게 됐고 계도국으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4% 정도. 4%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은 줄어야 이제 선진국 스타일의 인구 형태로만 따지면 농업이라는 산업의 형태로 따지면 조정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고 현재 농촌 마을 구조라든가 농촌 공간 구조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욕먹기 딱 좋죠. 딱 좋죠. 근데 이미 근데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은 농촌 재구조화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농촌 재구조화. 그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리스트럭처링이군요.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농촌이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냐. 예를 들어서 농가 인구가 너무 줄어들게 되면 현재 같은 농촌 마을 구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30-40% 있는 농촌 마을 같은데 30% 빠져나가면 사실 이게 마을이 형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을 거냐부터 그게 모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론가 입장에서 보면 쉬운데 플래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벌어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농촌 자체가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어떤 동네 가면은 거의 뭐 7-80%가 넘어가는 동네별로 다른데요. 그러니까 마을이 주로 이제 그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부터 바뀌고 있거든요. 농촌분들은 이제 10년쯤 후에는 이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어요. 저도 다녀보면 남쪽에 뭐 지역 다녀보고 예전에 기억이 분명히 났던 동네인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빈집만 쌓여 있는. 생각보다 심각하죠.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이미 피크를 찍어서 감소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제 농업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지만 인력이 있어야 뭐 뭔가를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산업인데 그러면 결국 우리의 농업이라는 것들은 인구와 더불어 가지고 결국 쇠락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보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농업이라는 게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됐던 산업이고 또 인류와 마지막까지 또 같이 함께할 산업이라고 먹는 입이 줄어들고 이 숟가락들 힘도 없어지는 경우가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되네요, 보면. 명확하게 이제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 건지 명확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농업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될 거냐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화된 구조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농업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게 저번에 와서 가끔 말씀드렸던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환상들이 있잖아요. 농업에 대한 환상. 여섯이 내고요. 아니면 전원일기 농업이라는 농촌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해먹고 뭔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즐거움도 슬픔도 나누고. 그래도 지금 50대나 이쪽은 여전히 전원일기 세대지 않습니까? 여전히 전원일기 세대고 전원일기를 TV 드라마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만큼
어떤 향수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생산성도 높아지나 낮아지나 낮아질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에 들어가는 식량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생산이 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 농업 문제, 농업 구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제 맞게 식량화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구조 문제 변화에 따라 가지고 농촌은 어떻게 바뀔 거고 산업은 어떻게 바뀔 거고 기술은 어떻게 바뀔 거고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이걸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역시 주제에 맞게 식량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이제 식량 자금률은 계속 떨어져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20%. 20%고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하면은 45% 이렇게. 식량 자금률에는 사람 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사료용 곡물까지도 포함된다. 사실 그것도 우리나라 기준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글로벌하게는 식량 자금률이라는 게 글로벌하게 이런 식으로 나누진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식량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식량 자금률을 높이자고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항상 나올 때마다 뭐 어디서 외부에서 뭔가 뭐 전쟁이 났다든지 곡물 가격이 갑자기 오른다 그러면은 꼭 나오는 이야기가 식량 자금률이 너무 낮다. 식량 자금률 포기했냐? 뭐 높여야 된다. 농가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다 실제하고 생각하고 다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 좀 어긋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정책을 세운다, 대책을 세운다, 뭐 시행을 한다 그러면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독특하게 이 농업, 농촌과 관련된 사항들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상황을 그려놓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살다 보니까 점점 괴리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먹는 걸 바라볼 때도 농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농민의 농업이 존재하는 거고 소비자의 식량이 존재하는 거죠. 되게 독특한 관점인데요. 농업이라는 걸 이제 농민의 관점 그리고 소비자의 관점. 그렇게 생산자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옛날에는 이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옛날에 전부 다 거의 100% 우리나라의 땅에서 난 게 우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농민의 관점과 소비자의 관점이 거의 동일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와서 20%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걸 먹게 되고 80% 다른 걸 다 치면 5, 60% 되겠죠. 채소까지 다 치면요. 이 정도가 이제 그 해외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건 사실 농민의 관점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건 소비자의 관점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농업을 바라볼 때는 농민의 관점에서 점점 더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하고 밸런스를 못 맞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어쨌거나 지금 국내 식량 자금률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 곡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군요. 식량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자금률을 높이자는 쪽으로 항상 결론이 나게 되거든요. 기승전 자금률인데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보면은. 그 뉴스를 잘 찾아보시면은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남 박사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자료를 딱 준비를 해오셨네요 보니까 2008년에도 세계 식량 전쟁 임박. 뭐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2020년에도 식량 안보 취약, 자급 능력 키워야. 2014년에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사실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식량의 문제는 이 다음에 또 다시 다루겠지만은 이게 국내 생산되는 거는 하나의 그 포션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비축하는 농산물이 있죠. 그다음에 실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고 크게는 이 세 개의 축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의 인식 속에는 항상 자금률, 국내 생산만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자금률이라는 지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농업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바라보는 지표로서는 썩 좋은 지표는 아니군요 보면은. 중요한 지표긴 한데 이게 전부 다일 수는 전부 다일 수는 없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요즘 쌀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뭐 남아 돌아서 문제고 또. 근데 쌀 전반적으로 보면은 생산량 자체는 계속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전체 생산량은. 농경지 면적이 줄어들면서 그래 됐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소비량이 더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는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문제거든요. 쌀만큼 고기를 먹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쌀 생산액으로 치면은 쌀보다 돼지고기가 더 크고 더 커졌거든요.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주로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 수입을 빼고 하면은 불과 한 5천 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크게 하시는 농가는 한 2, 3천 농가밖에 안 되고 이 농가를 하기도 못하지. 그래서 사실 기업이죠. 예, 축산 기업이시죠. 보면은. 축산 기업 2, 3천 개 정도가 하고 있는 돼지고기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하는데 그게 50만 명이 재배하는 쌀보다 이제 생산액 자체는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쌀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 뭐 쌀은 생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보다 지금 더 규모가 작아지는 쪼그라들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그렇죠. 그 생산액은 이미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또 살 자급률을 높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돼지고기는 채소랑 돼지고기는 비싸지 않습니까? 가격적으로 비싼 거고 곡물은 값이 싸거든요. 제일 싸고 부피가 크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 농경지를 만약에 쌀 생산에 더 할애한다는 얘기는 농가 소득이 더 떨어진다는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토지에서 돼지를 키우는 양돈 농가가 있고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을 때 무엇을 할 거냐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쌀이 적을 수밖에 없죠. 부가가치 창출은. 거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딸기를 키우거나 아니면 다른 채소를 키우는. 그렇죠. 시설 작물을 하면은 시설 원예를 하면 훨씬 높은데. 근데 그런 현상들이 사실 이제 지금까지 쭉 나타내 왔었죠. 나타내 왔었기 때문에 쌀 생산량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쌀 소비량이 더 빨리 줄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식량 자급률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고민이 남죠.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쌀을 더 생산한다. 그러면 이미 먹을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쌀 가격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왜 계속 벼를 재배하느냐 하면은 이것도 농가 구조 문제하고 또 연관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거의 농경지의 절반이 논인데 논이죠. 논이 농사 짓기가 가장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벼농사가 제일 쉽나요? 제일 쉽죠. 채소라든가 이런 건 손이 많이 가잖아요. 쪼그려 앉아서 해야 되고 사람이 일일이 따고. 근데 이미 농촌에는 이미 너무 고령화가 돼가지고 손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 미래에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농업들 있잖아요. 고추라든가 채소 같은 이런 농업들은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힘들어진다. 지금도 뭐 포복성 작물들은 안 하시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딸기도 정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런데 벼농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농업은 벼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모든 인프라 투자를 계속 최적화해놨죠. 관계수로, 농로. 어지간한 기상재해는 사실 생산량이 거의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었죠. 그리고 기계화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 기계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 서비스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다 쌀에다가 논에다 초점을 맞춰왔군요.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논농사가 가장 편한 농사가 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논에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 한다는 거는 과수원을 만들거나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귀농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투자로 낮은 투자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 쌀에 오히려 더 매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쌀은 계속 남아도 오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걸 안 왔을 경우에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새롭게 심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이미 시장은 포화 상태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도 많고 하니까 사실 농민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은 내년에는 뭘 심을 거냐는 겁니다. 그렇죠. 맨날 그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빚도 좀 갚고 했는데 내년에는 도대체 뭐 심지? 이게 사실 제일 힘든 고민이죠. 그런데 벼농사를 하면은 일정 소득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쌀이라는 것들은 수요가 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만 누구도 그걸 가지고 포기를 먼저 하지는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시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도 사실 국회에서도 관련 법들이 쌀 수매 의무화제 최저가격 보장하기 일정 5%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격리 시장에서 격리시켜버리는 걸로 이제 이런 걸 법까지 제한되는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농업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되는 걸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하고 농업의 위상이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사실 농업계에서는 이 이슈를 굉장히 예민한 이슈라 가지고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겁나는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의 문제는 이제 줄어드는 농가, 고령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패턴, 쌀에 이제 집중화된 어떤 영농 패턴 때문에 계속 누적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쌓이고 한쪽에서는 자금률은 낮아지고 네.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 그럼 위기 상황이 이제 이걸로 정리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가 또 있을까요? 우리나라 농업을 바라볼 때 사실 저는 규모가 가장 중요한 규모 사이즈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의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네.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는 이 지표를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데 네, 어떤 지표인가요?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해서 한 가정이 경영하는 규모가 대개 한 1헥타르쯤 되거든요. 그렇죠. 3,000평. 보통 1헥타르. 예,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1.6헥타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작은 농가들은 1헥타르 전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3,000평. 예. 평균적으로. 큰 농가들이 조금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1헥타르를 기준으로 봐가지고 1헥타르 미만인 농가가 70%입니다. 농가 숫자로. 70%요? 100만 농가 중에서 70만 농가가 예를 들면은 1헥타르 미만이라는 거고요.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1년 총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농가도 역시 70%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거의 자급자족 정도 수준이지 이걸로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그것이 70%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보면은. 뭐 1,000만 원이 안 되면 사실 이거 가지고 이게 주수입원이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비용 쓰고 하면은 50%가 수익이 남다 하더라도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너무한데요. 네, 이게 좀 심각하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사실 땅을 넓히거나 비싼 소득을 가격이 비싼 그렇죠. 고소득 작물을 심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직접 지불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네. 보조금을 늘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농가 구조 하에서는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 있는데 산업 정책을 쓰기보다는 산업 정책이라는 건 융자라든가 아니면은 인프라 투자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정책보다는 사실 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득 보전 정책을 펴달라는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군요, 사실은. 사실 0.5헥타 가지고 뭐 투자를 인프라를 더 해봐야 할 수 있는 건 뻔한 거고 이미 고령화에다가 그렇다고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부 때 이제 그러면 공익직불제를 해가지고 그 1헥타르 미만 농가들인데도 12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 예산이 한 2.34조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18조 원쯤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예산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미래에다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현재 농촌을 유지하는 데 투자할 거냐는 갈등들이 계속 있어 왔었죠. 그런데 이 정도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그 보장이 돼주는 걸 당연히 선호하지. 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해주거나 뭐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낼 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 사실 자신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농업 정책이나 아니면 농업 토론들이 그렇게 많이 흘러오는 게 있었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이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남 박사님 보시기에는 현재 농업 정책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현상 유지 지향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또 나타나는 문제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경제 면적도 줄어들고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쌀 농사는 이미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제일 하단에 파란색이 이제 쌀 농사군요. 이미 그래프에.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농가 소득이 농업 생산액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은 채소하고 축산에서 다 늘어났었죠. 축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군요. 축산 농가는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해당하고 있고요. 축산이 늘어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에 약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가축 분야의 환경 부하도 역시 크게 만드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농가 소득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원예 작물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시설 원예가 많이 늘어나죠. 이거는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에너지 투입도 많고 뭐 인력 투입도 많지만 어떻든 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시설채소는 대부분 다 겨울 작물을 재배하거든요. 에너지 가격에 아주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전까지는 그 농사용 전기나 농사용 유류 같은 것들이 뭐 낮은 가격 면세에다가 또는 농업용 전기 정말 저렴하죠. 3분의 1쯤 되니까요. 이거. 얼마 전에 한전이 이제 그 농업용 전기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해가지고 그걸 뭐 과태료 부과하고 이것 때문에 또 한바탕 지역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 차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한전 쪽에서 산업부 쪽에서 이걸 계속 줄이려고 그러고 있고 이 갭을 줄이려고 그러고 있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원예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게 전제 조건이 저렴한 전기요금이라는 저렴한 에너지 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산업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 뭐 상추 이런 것도 나중에 되면 결국 수입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채소는 이제 수입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계속 생산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문제도 장기적인 이미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남 박사님 말씀 쭉 종합적으로 해보면 어떻든 간에 영농 면적도 줄어들고 인력도 줄어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영농 면적은 뭐 여전히 과소한 이제 이런 체제로 이제 돼 있고 근데 에너지 뭐 전력 기타 등등 모든 상황들은 되게 좋지 않은 데 비해서 우리는 여전히 자급률과 쌀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요즘은 스마트팜에 집중하면서 청년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예전에 그 네덜란드에서 해왔던 것처럼 농지 통합 정책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농가들이 어쨌든 규모가 커지고 있긴 하거든요. 규모는 커지고 있나요, 보면? 예를 들면 소규모 농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고 늘어나기보다 유지가 하는 거죠.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저는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농지 면적이군요. 가구당 그 농업 면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노란색이 보면은 농가 숫자를 의미하는 건데 0.5헥타르는 굉장히 작은 농가죠. 50만 가구 정도 이상. 네. 거의 40%좀 돼 보이죠. 거의 변함이 없는데 이게 74년부터 뭐 2019년까지 거의 뭐 비슷한 비중. 농가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어디가 대부분 다 줄어들었냐면은 1헥타르, 2헥타르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간 정도죠. 중농. 중농 정도. 대농이라고 부르긴 조금 적다 싶은. 중농이죠. 외국 기준으로 보면 아주 영세농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 평균적인 농가로 볼 수 있는데 그쪽에 있는 농가들이 숫자가 다 줄어들었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1헥타르에서 2헥타르 사이가 가장 많이 줄었고. 파란색도 그렇고요. 0.5에서 1 사이도. 그런데 사실 1,500평 이하는 사실 굉장히 영세농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1,500평이니까 농촌에서는 또 작은 농가인데 이 농가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0.5헥타 미만. 1,500평 정도 농사지어서 내가 그냥 대충 먹고 살겠다. 아마 그 구간에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가 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해 왔죠. 그러니까요. 저게 어떻게 보면 노란색이 밑으로 훅 떨어지고 그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주황색 계열이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3헥타르 이상이 이렇게 볼륨이 식량 작물 생산하는 농가는 규모화가 되고 있거든요. 제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10헥타르 이상 농가가 2015년 보시면은 2015년 훨씬 더 늘어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식량 작물 쪽에서는 예를 들면 30만 평 정도 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작다는 거죠. 늘어난 속도가 작다는 거고. 늘어난 속도가 작다. 근데 보면은 이제 1헥타르 미만 농가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1에 3헥타르 농가들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1헥타르 이하 농가가 좀 줄어들고 1헥타르, 2헥타르 농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3에서 5헥타르 농가가 늘어나거나 이런 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이면 박사님이 타이틀 달아주신 것처럼 축소지향적이라는 그 타이틀이 정말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면 미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그 기본 전제 조건 자체가 지금 성립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면?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대다수가 보면 이 구간에 몰려 있게 되거든요. 1헥타르 미만. 농가가 대다수 이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새로운 농업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겠군요. 산업 정책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뭐 토론회를 한다든지 뭘 했을 때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1헥타르 미만의 이제 소농 중심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제일 클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업 정책도 이쪽에 맞춰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인구 구조 문제의 변화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고민이잖아요. 당장은 어떻게든 버티지만 시간이 5년 10년만 지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변할 수 있다. 결국은 그러면 참 이게 옛날서부터 그 저 어릴 때도 보면은 그 영농 후계자 뭐 이런 이제 호칭도 붙여주고 뭐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농업이 지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보면은.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농촌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 40세 이하를 되게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청년이 이제 40세 이하면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청년 세대가 40세 이하고 이걸 되게 농촌에서 청년농으로 하면 우대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40세 이하도 잘 없으니까 이걸 50세까지 늘려달라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죠. 50세도 청년입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아마 그걸 최근에 듣기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40세가 잘 안 오니까. 없죠. 청년 정책을 준비하는데 수명 늘어나는 거 생각하면 50세도 청년이라 할 수 있겠다. 농촌에서는. 저도 그렇게 동의하거든요. 지금 그래프 보여주시는 거 보면은 2000년에 6.6%에서 2015년 1.3%, 2013년이면 벌써 8년 전인데 지금 또 거의 1% 정도 1% 정도 수준 떨어졌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령화가 이미 45% 50%까지 됐다는 얘기고 40대가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농가 숫자 자체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귀농하는 사람들이 50대 60대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대가 계속해서 농촌에 대한 기억을 가진 세대니까 예. 귀농을 계속 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 구조는 영세한 구조가 계속 가져가. 영세한 구조가 계속 가는데 한 10년 정도는 갈 거다. 10년 정도 갈 거다.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농업 인구가 10년 후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근본적으로 고민인 거고. 어떻게든 평평하게 끌고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훅 떨어지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되면 사실 우리가 전혀 대비가 어려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미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가 품앗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농사일의 특징이 꽃이 피면 동시에 피니까 예. 모든 일을 동시에. 그렇죠. 마을 단위로 같이 예, 해야 되거든요. 같이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여럿이 이웃 손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죠. 예. 근데 요즘은 이웃이 다 고령이다 보니까 이웃 손을 못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 주고 사야죠.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네.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네,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추 따거나 아니면 채소를 수확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즘은 그런 거 같아요. 합니다. 뭐 과수원 가 보면 태국 분들이 막 몰려 있고, 뭐 어디 이제 고추 농가에 가면 또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예. 지금은 땅을 빌려 가지고 규모 있게 농사 짓는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얼마나 잘 끌어올 수 있냐. 이게 이제 하나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표인 거죠. 그러니까 농업으로 인해서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 그다음에 어떤 수익을 기대할 경우 수익을 노리고자 하면은 노동력 확보, 특히 외국인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이겠군요. 네, 벼농사 같으면 여기서 예외인데 네. 기계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과수라든가 채소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노동력이 2000년대에 한 3만 5천 원 정도 하던 하루 일당이 예. 요즘은 한 15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하루 15만 원이면 30일 근무하면 450만 원인데요.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산물 값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노동비를 주고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전체 농가의 70% 정도가 연 매출 1,000만 원 네. 예,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15만 원 한 사람만 써도 한 달에 400만 원씩 들어가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네. 농사가 뭐 한 달씩 고용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하십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농민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어떤 난관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이제 현재 농촌을 지키고 계신 그 나이가 이제 고령화 접어드신 이제 이분들을 잘 케어하는 문제.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미래의 어떤 농업을 위한 새로운 구조 개편을 또 준비해야 되는 문제.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많은 정치인들도 뭐 삼농 정책 이랬잖아요. 농민, 농촌, 농업 예.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묶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안 맞는 거 같아요. 안 맞는 얘기. 근데 예. 이게 우리나라는 같은 농자로 돌림하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농업은 산업이고 농민이 필요로 한 거는 복지가 필요한 거고 네. 농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간 정책, 예, 공간 정책 재구조화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전혀 다른 영역이 부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산업 정책은 농식품부 영역이고 예. 복지 정책은 복지부에서 영역이고 예. 그다음에 공간 정책은 행안부의 영역인데 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우리 인식 속에 같이 있다 보니까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을 끌어들이고 있고 예. 사실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를 해결하기도 힘든데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좀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도 보면 많이 문제가 되게 복잡할수록 쪼개고 나눠서 하나씩 문제라도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거를 다 그동안 섞어가지고 한 큐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그 더 꼬이기만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식량 관점에서는 농업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농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고 네. 농촌 문제는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식품부나 아니면 농촌진흥청 같은 아니면 지자체들도 기본적으로 농업과 농촌 문제를 같이 다루거든요. 그렇죠. 분리하지 않죠. 분리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 화면에 띄워주신 저 일손 부족한 농어민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도와드립니다. 이게 이제 계절 노동자. 계절 노동자. 예, 계절 노동자인데 저 사진은 사실 정말 잘못 올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벼를 저렇게 손으로 모내게 하는 저 정도 한계농지 같으면 치우는 게 사실 맞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 이미지를 쓸 때 네. 항상 보면은 저게 정겹고 좀 농업 같지 않습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계절 노동자라고 그러면 정말 시설 네,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어떤 네. 그런 것들 뭐 과수에서 일하시는 이게 맞지. 노는 아까 박사님께서 거의 뭐 완벽한 자동화 기계화가 돼 있다. 근데 계절 노동자가 사실 논에서 일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농업 노동력 문제가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인기 있는 지자체장들이 어떤 분들이 하면은 네. 할당을 하잖아요. 예. 계절 근로자 할당을 하거든요. 그럼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자기 얼마를 많이 끌어오느냐. 그래서 농촌에서는 그럼 이제 군청마다 외국 인력들을 이렇게 중개해주는 이걸 촉진해주는 어떤 담당자를 또 두고 있습니다. 이미 농사를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농민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농기계는 비싸거든요. 그렇죠. 트랙터 하나는 5천만 원 가잖아요. 예. 붙잡기 붙이면 1억 넘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많고. 1억은 뭐 가뿐히 넘어가더라고요. 네, 가뿐히 넘어가죠. 근데 이렇게 비싼 농기계를 가지고 0.5헥타짜리죠. 수익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빚 못 갚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부채의 많은 부분이 시설 투자나 아니면은 농기계 투자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농기계학과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보급돼 있는 그때만 해도 초보적인 뭐 경운기나 이제 2학기 정도였지만 현재 농지 면적이 10배를 줘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풀려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농기계 반값 공급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농기계를 늘리게 해왔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각 시군에 가면은 제일 큰 건물이 하나 보이거든요. 제일 큰 건물. 농업용 건물로. 이게 뭐냐면 농기계 임대센터입니다. 농기계 임대센터. 농기계 임대센터라 해서 취지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거냐면은 농민들이 영세한 농가들이 보면 몇 천만 원짜리 기계를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빌려주는 겁니다. 농사철에. 쉐어링 하는 거군요. 보면. 네. 정말 좋은 제도잖아요. 우리 뭐 렌트카 타듯이 나 1년에 차 며칠 안 타니까. 네네네. 예.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쓸 때는 다 똑같이 트랙터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시기에 농사를 같은 시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면은. 그럼 누구한테는 빌려주고 나한테는 안 빌려주고? 뭐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렌트카 같으면 1년 연중으로 이렇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기계는 값은 비싼데 쓰는 게 보면 한 달이 안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뭐 콤바인 뭐 이런 거 해봐야 정말 2주 정도면 같은 동네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콤바인 하시는 분들은 저 강원도부터 저 남쪽까지 이렇게 한두 달 동안 이렇게 전국을 이제 이동하면서 거의 뭐 양봉이랑 비슷하군요. 이렇게 꿀 따서 이렇게 이동하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농기계 값을 뽑을 수 있겠네요. 뽑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고정된 곳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도가 농기계 임대센터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장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이거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시군을 가면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라고 있는데 시군 농업기술센터 거의 절반이 농기계 임대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농기계 임대센터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정부가 개입하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항상 있잖아요. 있죠. 좋은 점은 뭐냐면은 많은 농가들인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나쁜 점은 뭐냐면은 이 농기계를 빌려가려고 해도 최소한 자기 집에 트럭이라도 있어가 싣고라도 올 수 있는 분들이 빌려가는 거고 운전이라 살 수 있어야 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층이 제한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계층을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런 공공 서비스 개념의 어떻게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을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거의 절반 정도 받으면 많은 거고. 또 농기계 특성상 일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무작정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늘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큰 농기계 임대센터를 전국에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효율성 문제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이제 높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흔히 말하는 BC가 잘 안 나오는. 나오기 어렵죠. 농기계 자체가 BC가 안 나오는 거고, 농기계 자체가 BC가 나오기 어려운 거고, 근데 정부하고 농기계 임대센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그 무작정 늘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생각을 좀 더 해보면 그러면 군청에서 농기계만 빌려주지 말고 아예 농사 직접 지어주면 안 돼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걸 서비스를 해달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안 될 거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농사라는 게 대개는 땡볕을 피해서 해야 되니까 새벽에 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무원들도 새벽에 출근을 해야 돼요. 이게 또 토요일 일요일하고 농촌이 노는 건 아니죠. 토요일 일요일 없잖아요. 토요일도 빌려줘야 되고 공무원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 잘 안 맞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그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희생을 하거나 아니면 노력을 해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또 말씀드렸듯이 고령화가 되다 보면 싣고 가고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농민들이 직접 농작업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어떤 지자체는 또 이걸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제가 고민하는 거는 정부 서비스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랑은 항상 제한돼 있으니까 무작정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뭔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나. 그렇죠. 그런 식의 서비스는 사실 기업이 제공해 주는 게 더 나은데. 맞습니다. 민간 기업이 잘 제공해 주죠. 문제는 정부가 서비스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이 서비스가 작동하고 있으면은 농민들 입장에서 돈 내고 기업 걸 사 쓰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도시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과거에 1990년대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던 동네마다 가끔 종종 눈에 띄던 것이 수영장이었어요. 스포츠센터. 돈 있으신 분들이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제일 하고 싶은 스포츠가 뭐냐? 그랬더니 다 수영장. 그러니까 막 군마다 다 이제 구립 스포츠센터를 이제
거창해지니까 민간 투자가 대부분 다 비용 회수도 못하고 망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농업도 어떻게 보면 요즘 스마트 농업이다 하면서 사실 기업이 계속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만 서비스가 제공이 되니까. 남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나서가지고 하는 제도 자체들은 효율성도 있고 필요한 제도긴 하지만 과연 이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예산이 무작정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예. 여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럼 다른 기업이 못 들어오니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여기서 딱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산업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공공의 그리고 정부 예산이라는 틀 안에서만 묶여서 존재하지 그거를 넘어서 뭔가 성장하거나 변화하거나 이러기는 매우 힘든 구조로 점점 힘든 구조가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스마트 농업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기업이 서비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민간 기업들이 서비스하고 월 뭐 얼마씩 받고. 그렇죠. 예. 농민 입장에서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을 얼마나 갈지 명확하게 알면은 사실 농사 계획도 세울 수 있고 하니까 돈을 내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정부가 제공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있으니까 사실 이쪽에서 기업이 못 자라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싶어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캐파가 작다 보니까 네. 예, 나는 이용 못하는 차라리 내가 30만 원을 주고 월 30만 원씩 내고 뭔가를 이용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그렇죠. 예. 내가 10,000원짜리 서비스보다는 뭐 10만 원 내고 난 민간 서비스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예 서비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요즘. 네. 그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해외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를 그동안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일단 사이즈일까요? 문제는? 그렇죠. 미국은 보면 다 기업이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농 기업? 네, 영농 기업들이 많죠. 예, 뭐 헬기도 보내주고, 헬기도 하고 뭐 데이터도 제공해주고. 네, 네.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보니까 미국 농무부 예산 중에서 그 1조 원이 넘는 돈을 예를 들면은 농가들이 스마트 농업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불을 해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R&D 투자를 해놓고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네. 서비스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농민들은 샀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정부가 그걸 만들어서 정부가 공급해버렸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줘버리면 그러니까 사람들로 따지면 실손 보험비를 지원해 주는 거군요. 네. 그러면 초기 시장이 확 커져 버리니까 그렇죠. 투자가 확 일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서 이게 해결해 나가던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라는 것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네. 좀 한계가 좀 존재하는 것 같더라. 많은 경우에 보면은 아니 민간이 30만 원씩 받고 서비스를 하면 국가가 나서면은 5만 원이면 되는데 네. 이거를 왜 농민들이 30만 원씩 부담하게 해? 이게 사실 일반적인 이제 인식이죠, 이제 보면은. 인건비가 세금으로 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빼고 생각하니까 이제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농업하고 그러면 유럽은 어떤가? 네. 다른 나라 농업하고 구조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사실 미국은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그거는 좀 예외고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예외고요. 예. 너무 자괴감 느낄 것 같고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유럽도 사실은 굉장히 농업 대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프랑스를 비롯해서. 네, 농업 대국입니다. 그냥 농업 수출국이고 예를 들면 유럽 평균적으로 이 그래프가 나타내 주는 건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녹색이 가지고 있는 게 농가 숫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예. 이제 주황색이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0 거의 5%의 농가가 농가 숫자는 6%의 땅만 경작한다는 얘기고요. 아. 그리고 제일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은 100헥타르 넘어가는 대농이죠. 예. 오, 100헥타르. 30만 평 되는 3.3%의 농가가 53% 정도를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쪽은 굉장히 큰 대농들이 있는 거예요. 기업형 농가죠. 예. 기업농이네요. 기업형이 아니고 완전히 기업농이네요. 기업농이냐 아니면 가족농이냐 사실 이게 개념이 좀 모호해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농가는 기본적으로 다 경영처라 그러고 있거든요. 홀딩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농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보면은 아주 효율화된 어떤 대농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쪽을 보시면은 다양성이 있는 소농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농업 정책을 바라볼 때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이제 농업 정책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왼쪽이 끝에 있는 이쪽만 보는 거죠. 예, 그쪽인지 아니면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대농을 향해서 하는 건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유럽의 많은 정책들은 보면은
기업 정책들은 뭐 융자라든가 이런 걸 산업 정책으로 기업 정책 끌고 나가게 되고 이제 소농들은 보면 다른 쪽 다양성이라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생태계 보존 이런 쪽으로 접근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대개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유럽을 가서 벤치마킹하러 가면은 네. 왼쪽 것만 보고 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정책을 잘 안 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농업을 유럽에서 산업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 뭐 하는 쪽은 안 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구 수로는 제일 많은 한 65% 정도 되지만 전체 면적으로 보면 한 6% 정도만 되는 그 한쪽 거만 보고 와서 유럽은 이렇게 하고 있다. 네, 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럼 이렇게 갈 거냐 뭐 그건 잘 모르겠고 100헥타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30헥타 정도까지라도 좀 어떻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본을 한번 보면 네, 일본. 예. 일본을 보면은 앞에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제일 오른쪽이 10헥타를 했잖아요. 예, 예. 일본이 예전에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일본도 되게 소농, 한국, 일본이 대표적인 소농 중심의 네, 영농 구조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보면은 일본은 1헥타르 농가, 3헥타르 농가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네. 우리나라는 여기가 거의 여전히 멈춰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대농들이 쭉 늘어나고 있고 이쪽에 5헥타르 이상 농가들이 30헥타 이상도 상당히 늘어났군요. 네,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인구 감소도 우리보다 더 빨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은 좀 놀랍게도 보면은 전체 영농법인 중에서 네. 10헥타르 이상이 55%가 넘어간다는 굉장히 좀 규모가 커졌다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농업하고는 이미지가 많이 다른데요. 많이 바뀌고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2010년대 이후 많이 네, 2000년대부터 해서 예. 그것도 인구 구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유럽하고 한국하고 놓고 봤을 때 네. 일본은 유럽과 한국의 중간 정도가 있는 거죠. 중간 정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려면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면 갈 수 있는 구조는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변해가야 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가지고 농업의 인식 같은 것 때문에 현재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우리나라가 비슷한 구조였다가 네. 일본이 그 인구 구조, 노동력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변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그러한 흐름들을 인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경향이 좀 있다. 네, 그렇죠. 예. 제가 가끔 생각하면은 전원일기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농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 구조 문제라든가 농촌 변화 문제를 보고 있으면은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거는 이미 불가능한 구조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걸 꿈꾸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귀농 인구가 좀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이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체제 문제가 곧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 구조 문제가 바뀌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걸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뭐냐 하면은 농사는 농민이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것도 이제 그럼 우리의 착각일 수 있는 거죠. 착각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면은 농업을 직업으로 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 노동자라고. 농업 노동자. 우리나라의 통계는 주로 농민 숫자만을 주로 통계에 잡거든요. 농가 수, 농민 숫자를 통계로 잡죠. 중요한 통계 지표고. 그런데 많은 외국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농민 숫자를 잡는 통계들도 기본적으로 있는데 워크포스라 해가지고 노동력이라는 통계를 잡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하는 것처럼 농업에서 일하는 노동력. 농업 노동력은 농가가 가지고 있는 자가 노동력이 있을 거고 외부에서 구매하는 노동력. 우리로 따지면 외국인 노동자처럼.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빨간 쪽이 가족 노동력에 해당하거든요. 농업이란 기본적으로 가족이 짓는 거니까 이 가족 노동이 보면 절반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농업의 가장 주력은 노동자들이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농토를 보유하신 또는 농토를 임대를 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걸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렇죠. 이런 모델이군요. 보면은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규모가 일정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개인이 가족이 할 수 없죠. 개인이 이미 못하고 개인은 여러 가지 이제 경영적 판단을 해야 되고 대개는 그 외국인 노동자가 됐건 농기계가 됐건 어떻게 외부 서비스를 구매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약간의 규모가 커지면 이미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면은 86% 정도가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가족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0.5헥타르 이하가 상당수를 있다 보니까 그걸 굳이 내가 누구한테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그렇죠.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족농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탈피를 어느 정도는 이제 해야 되고
저런 변화들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이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바람직하다 바람직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구조는 어떻게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농사는 농민이 짓는 거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맞는 얘기긴 하죠. 하지만은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은 자꾸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하거나 뭘 할 때 농민 숫자를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농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또 농촌에 사는 사람을 농민이라고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즘은 도시 살다가 왔다 갔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일정 부분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농업법인에 고용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럼 농업법인에 고용돼서 노동자는 농민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들, 뭔가 우리 생각하고 현실이 다르고 또 해외하고 우리하고 다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정된 어떻게 보면 되게 이념화된 이제 특정한 모델, 우리 이상형으로 그리는 것 자체가 현실을 직시하는 거를 좀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보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가 다른 식량이라든가 농업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다음 얘기가 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쌀을 더 생산하자, 자급률을 더 올리자. 그렇죠. 그리고 농민 숫자를 늘리자, 균형개천 늘리자. 이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식의 만약에 주장들이 어떤 유리한 점이 있고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연 이게 그러면 미래의 어떤 변화의 방향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이번 시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이 현재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구조 변화 조용히 변화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복판이군요. 보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농업의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도시에 계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 박사님과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기본 코스죠. 뭔가 이제 농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봐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노동력, 인구 구조, 그다음에 농촌의 상황, 그다음에 자급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경지 면적 등등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되게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남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을 일단 머릿속에 넣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가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 이어서 해 주시는 거죠, 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농업과 관련된 우리가 뭐 글로벌 한 상황을 다루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까 관심이 또 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농업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농업과 관련돼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식량 자급률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남재학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